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호남에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이 원광대학교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이 벌써 19기가 되었고, 또 오늘 오전에는 총 동문회장도 새로 뽑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와 가정의 중심이신 중견 여성 여러분들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원광대의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과 동문 여러분들이 더욱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반테러 전쟁이다, 실업이다 해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국민들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피부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감 경기가 안 좋아서 살림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 문제도 점점 심각해져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또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욱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좀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위기가 없이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과거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이룩했다 하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이런 큰 저력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잘 진단해서 그걸 고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만 잘 발휘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 보다 능동적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하는 생각과 사명감만 가지고 나서 주신다면은 우리나라 장래에 더 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의 세기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잘 발휘하게 하느냐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여성만큼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인한 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그런 힘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다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천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잘 극복해서 새로 시작되는 천년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에 세계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정치인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정치가 잘못되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정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어렵게 독립을 한 후에 다시 북한의 오판에 의해서 6.25 전쟁이 나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던 산업 기반마저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난에 식민 통치와 전쟁까지 경험하면서 당시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고, 또 우리의 어머니들은 먹지 못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또 아이들은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들은 엽전이 뭐 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일 정도로 자포자기와 체념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를 산업화하고 근대화시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가도 같은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변변한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면 한국인이라는 인력,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인력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였고, 당시 정부가 수출 입국을 내세워서 공업화 전략을 취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나라의 인력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통계를 새로 작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짠 전략이 바로 농촌에서 유휴 인력으로 있던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산업의 역군으로 삼아서 섬유 제품 같은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0년대 경제 발전은 여성 인력을 핵심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60년대 경제개발 당시 우리 여성 근로자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78%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농촌에서 가사를 돕다가 겨우 15살 남짓한 나이에 자기가 먹을 식량만이라도 좀 절약해 보려고 도시의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조그마한 사글세방에서 여럿이 살면서 야간 작업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또 동생들 교육까지 시킨 그렇게 눈물 겪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전반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와중에도 가난 때문에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그 직장에 만들어진 야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이야기들, 정말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인내심 강하고 향학열 높고 또 희생할 줄 알았던 우리 여성들 덕분에 60년대의 경공업 위주의 국가 발전은 그 목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위에서 70년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에는 기적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그 성공은 근대화 과정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한 결과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런 발전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은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를 맞고 계실 이분들이야말로 파산할 뻔한 조국을 방어하고 일으켜 세운 애국자들이고 정말 온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했고 또 지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우수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치적으로는 탈냉전의 시대이고 경제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인데, 탈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념의 시대가 가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통합되고 섬세하고
창의적인 두뇌가 국가나 기업의 국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유능한 사람을 키우고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 활용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민들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세계은행에서 참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나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고용하면 생리나 임신, 또 출산,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근속 연수도 짧아서 손해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1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여성 인재를 많이 기용하는 기업일수록 경영 성과가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도 신입사원의 여성 비율이 1998년도에 28%, 99년도에 33%, 작년에는 무려 56%로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여성을 고용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는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더욱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되려면 매년 6%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IT나 BT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남성 인력만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수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이번에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청원도 제가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조금씩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사회 근간을 잘못하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점점 넓혀가면서 차분히 그 추진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장군까지 배출될 정도로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직 정치에서만은 여성을 구색 갖추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모든 경험은 정치적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사실 교육이나 교통 문제, 또 상하수도 문제, 지역 경제 문제, 치안 문제 등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정치와 관련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이 실생활에서 접하고 느끼는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종 선거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비롯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 정치가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보다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정치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마치 여성들이 나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인력의 활용 외에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잣대로 볼 때 반드시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 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제를 한번 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과 국책 사업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경부 고속철도 이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사업비가 당초에 5조 8천억 원에서 18조 5천억 원으로 늘었고 완공 예정일도 98년도에서 2004년도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하오 담수화 사업 같은 거는 9,2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완전히 사업을 포기했고 또 영종도 신공항 사업 같은 것도 사업비로 2조 4천억 원 예정에 지금 7조 8천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중한 국가 재원이 낭비된다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주름살만 자꾸 갈 것입니다. 또 정부가 많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빅딜, 예를 들면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를 강제로 합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를 부실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자 이제 그 핵심 기술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헐값에 넘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가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개혁을 위해서 무려 14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지금 금융, 경제 부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이제 2003년부터는 해마다 수십조 원씩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데 아마 이 가운데 상당액은 국가 빚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고 고칠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성패는 고급 두뇌 육성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우리의 교육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으신 분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사교육비가 교육에 투자되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신은 비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졸업시켜 놔도 취직도 못하고 또 취직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듣는 정도라면 지금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정부의 각 부처의 실, 국, 과장 등 핵심 공직자들의 평균 보직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보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기도 전에 졸속 정책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것도 우리 경쟁력을 낮추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전문직 종사자 같이 이런 그 브레인들이 떠난다는 사실, 이것 역시 국가 경쟁력의 어두운 징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되어 있고 갈등을 조율하고 해소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 통합에 큰 장애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이 정치가 바로 나라의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틀을 짜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나 또 경제 모든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단추는 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바로 서야만 다른 모든 분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국가 경쟁력도 그렇게 될 때에만 높아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 국민이 만족하는 나라를 만든다면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에너지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 지도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정신이 바로 화해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합의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부모나 자녀들이 마음 놓고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가 화합을 이루고 안정되어야만 국민도 마음 놓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지역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고 하루하루 정쟁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역사 인식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청산을 외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게 파여져 왔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접고 상대의 허물을 감싸는 그런 포용과 긍정의 역사 인식으로 화합과 화해의 역사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고 그 일에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감정의 골을 메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방법과 길은 달랐지만 모두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과거에 서로 달리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힘을 합해서 더욱 큰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과거의 산업화로의 그 변화 시기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후진국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지금 또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10년 내지 2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우리가 제대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하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지금 뒤처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다시 수백 년 동안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을 정보화 시대의 선진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일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새로운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다면 우리는 지난 시대 근대화 과정에서 이룬 성취보다 훨씬 더 큰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화해와 화합의 정신이 계속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받겠습니다.